그 다음 해볼게. 양자화. 양자화라고 하는 그 뭐냐면은 내용입니다. 이 양자화라고 하는 것의 이제 말뜻이 뭐냐와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실험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입니다.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그래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흑체 복사. 요걸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은 꼭 화학이 아니라 물리 시간이나 아니면 지구과학 시간에 이거 많이 배운 적 있을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흑체 중에 대표적인 흑체가 뭐예요? 대표적인 흑체. 바로 그 천체들이죠. 그래서 별이나 지구 같은 이런 행성들이 대표적으로 흑체로 간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별 뭐 이런 것들의 성격을 규정할 때 흑체 복사 이론이 막 쓰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울 때는 물리 시간이나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데 이게 어쩌다가 화학 시간에 이걸 다루고 시험 문제로 내는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교사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학교에 직접 들어가서 교사가 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직접 언급을 하면 이게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근데 내용이 좀 많아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냥 넘어갈 건데 혹시나 교사가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이 내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후 내용과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흑체 복사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 흑체 복사와 관련돼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제 달려들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빈 이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레일레이 이런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흑체 복사 현상을 설명하려고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 그리고 그걸로 노벨상을 탔죠. 이 양반이 노벨상을 탔죠.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의 이름이 바로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바로 빛 에너지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들락날락할 때 이게 연속적이지 않다. 연속적이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영어 표현으로는 포톤, 우리말로는 광자.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광자라고 하면 미친 자식 같으니까 광량자. 이런 번역이 조금 더 낫겠네요. 영어 표현으로는 포톤, 번역은 광량자라고 하는 건데 이 녀석은 빛 에너지의 최소 전달 단위입니다. 왜 이러한 그 광량제 개념을 도입했냐를 알려면 흑체 복사 이론 전반을 공부해야 되는데 실제로 공부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진짜 이 아이디어가 이 가설이 굉장히 지니어스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해서 이게 정말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지?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뭐 여하튼 우선은 우리는 결론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광량자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바로 이 단위보다 더 작은 에너지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원이잖아요. 그래서 화폐 중에 5만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가장 최소 단위가 얼마예요? 10원짜리도 있고 근데 요즘 10원짜리 이런 거 보기 어렵죠. 그렇죠? 보긴 어렵지만 5원짜리도 있고 1원짜리도 발행은 되거든요. 발행은 된단 말이에요. 1원짜리 최근에 본 사람? 모르겠어요. 나오긴 나오던데 어쩌다가 한 번씩 왜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좀 되게 가벼운 동전 있잖아요. 그거 나오기는 하는데 잘 쓰이진 않죠. 하지만 만약에 0.7원을 거래하고 싶다. 0.7원을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0.7원은
가상적인 장부상에서는 거래가 가능하지만 실제 화폐를 가지고 0.75는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소 화폐 단위가 1원이라면 그 1원보다 더 작은 단위는 거래할 수가 없잖아.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광량자라고 하는 건 빛이 전달되는 최소 단위예요. 그러면 왜 저런 게 존재하느냐는 몰라요. 왜 광량자라는 개념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광량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정하면, 자, 가설은 다른 말로 일종의 가정이죠. 가정은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가정은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구라잖아요, 구라. 거짓말이네, 거짓말.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이게 뭐냐면 점잖게 얘기해서 가설이지, 이게 좀 까디짓고 얘기하면 플랑크의 구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구라친 거예요. 근데 이 구라친 게 왜 의미가 있느냐? 그 구라가 이걸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는 아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가정을 하고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인류가 이 현상을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도입한 개념이 광량자인데 그게 바로 빛 에너지의 최소 전달 단위다. 그러면 그 최소 전달 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는 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불연속성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 단위까지만 전달할 수 있고 0.1이나 0.01 단위는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을 불연속성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 불연속성을 물리학 표현으로는 양자화, 영어로는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연속성을 뜻하는 전문 용어를 양자화라고 하는데 이 양자화는 사실은 수학의 경계 조건과 같은 의미예요. 근데 그 경계 조건이 어떤 말인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불연속성 양자화, 이 말은 우선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때 그 표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짜잔, 이겁니다. 쓰세요? 빨리 쓰세요. 자, 이가 바로 그 광량자의 에너지 표현입니다. 광량자의 에너지 표현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상황이 뭔지를 보면 E는 에너지를 줄여 쓴 말이고요. 여기서 H라고 하는 녀석은 숫자로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세크. 또 여기 단위 잘 보세요. 이 단위 시험에 나옵니다. 이 줄세크. 줄 곱하기 초.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플랑크 상수라고 합니다. 이거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수식.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플랑크 상수의 단위가 줄세크고 여하튼 상수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필요하면 문제에서 줍니다. 어쨌건. 자, 그 다음 여기 뉴라고 하는 물리량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뉴가 뭐예요? 누구의? 오, 그렇죠. 바로 빛의 진동수. 그래서 이 수식이 그 유명한 플랑크 가설 수식입니다. 바로 광량자의 빛에너지 수식이죠.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짜잔, 요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거 외우셔야 돼요.
저거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C는 뭡니까? C가 뭡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광속입니다. 광속입니다. 그 다음 램다는 뭡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빛의 파장, 영어로 wavelength. 알겠죠? wavelength.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한 등식을 통해 이만큼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죠? 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C는 램다 나누기 T. 자, 얘는 빛의 빠르기. 파장은 거리. T는 뭐였어요? T는 주기였죠, 주기. 근데 주기가 파장만큼 이동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게 빠르기다. 맞죠? 자, 그런데 시간을 역수 취한 걸 뭐라고 했어요? 시간을 역수를 취한 걸. 그걸 진동수라고 했죠? 그럼 요걸로부터 진동수는 램다분의 C.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관계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인데 파동의 속력을 일반적으로 파동의 속력인 것이 지금 빛이니까 속력 대신에 빛의 빠르기는 광속으로 넣어준 거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이걸 계속 논리적으로 찾아낼 게 아니라 그냥 이 수식을 돌돌돌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돌돌돌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됩니다. 이 수식을 까먹을 수 없습니다. 태어나 왜일까요? 이 수식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 수식은 아예 까먹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수식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왜? 자, 오바마, 저 수식은 왜 까먹을 수 없을까요? 이 수식을 까먹었다는 건 죽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죽게 되면은 내가 생각을 못 하죠. 그럼 죽게 되면 내 뉴런이 이제 분해자에서 분해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기억이 사라지겠죠. 그때가 돼서야 까먹을 수 있는 수식입니다. 태훈아, 뭔가 가슴속이 좀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아, 뭐라고요? 아, 치매요? 아니, 그럼 극단적 상황은 좀 그래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 갑자기 또 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병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심하게 오는 줄 아세요? 원래 똑똑하고 똑똑하고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 한테 이 치매가 세게 와요. 왠지 아세요? 이게 원래 지적 수준이나 이게 머리 쓰는 거에 별로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갑자기 깜빡깜빡 하는 게 금방 눈에 띄어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원래 머리 쓰는 걸 좋아하고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막 까먹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걸 막 노력으로 극복해요.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게 병이 아니고 내가 그냥 약간 나이 들어서 그런가? 책 좀 더 봐야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똑똑하거나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게 알츠하이머 같은 게 왔을 때 심하게 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되게 슬프죠.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알겠어. 뭐 여하튼 알겠죠? 지훈아 이거 잊어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 바로 PC입니다. 자, 요거는 플랑크 가설인데
이거는 추가했습니다. 누가? 일석군이 추가한 겁니다. 일석군이 추가해서 뒤에 PC가 붙습니다. 일석군이 누굴까요? 일석군.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일석군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들으면 그 사람입니다. 일석군이 누굽니까? 예, 영어로는 원스토운. 일석군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보르보르보르바 아인이 독일어로 원입니다. 이게 ST가 영어에서는 쉬 이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스타인이 아니고 슈타인입니다. 슈타인 알겠죠? 슈타인이 영어로 스토운입니다. 스토운. 원 스토운을 독일어로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이름으로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괴랄한 이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한국 뉘앙스로 바꾸자면 안녕하십니까 김짱돌입니다. 뭐 이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름이 김짱돌이다 이거 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김짱 뭐 약간 충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아인슈타인이 아마 친구들로부터 약간 놀림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이름 때문에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쩜 아들 이름을 저렇게 짓는지 뭐 여하튼 알겠죠? 그래.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수식이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 이 수식을 돌돌돌 외워서 여기서 개념을 만들어내는 게 더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광속이 시간분의 거리니까 진동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가 아니라 그냥 이걸 외워요. 구구단 외우듯이 외운 다음에 이 수식에서 진동수가 파장분의 광속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관계를 바로 찾아내는 게 편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읊는 거야. 자, 한번 읊어볼까요? 시작. E는 Hν 램다분의 HC PC 알겠죠? 이 수식을 꼭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 아인슈타인의 추가 사항에 의해서 여기에 난데없이 등장하는 P 얘는 뭐냐? 요만큼을 치환한 거라는 건 알겠죠? 뭐 등식이 성립을 한다면 그럼 저기에 있는 요 P 이게 바로 뭐냐? 광량자의 운동량입니다. 광량자의 운동량입니다. 요 항들과 저 물리 의미를, 물리적 의미들을 싹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수식을 받아들이려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1시간 이상 배워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그 얘기 안에 들어있는 물리학이 굉장히 아름답긴 합니다만 그게 당장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이해했다고 치고 이 수식을 외워야 되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이 필요해요. 그건 나도 몰라요. 알겠죠? 나중에 물리 시간에 배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수식을 외워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니까 요러하다라는 걸 꼭 외우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수식을 외웠다고 치고 이 수식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고전적으로 파동으로 인식되던 빛. 자, 빛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입자라고 생각해요? 파동이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파동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동적 성격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파동하면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 바로 회절이잖아요, 회절. 그래서 왜 뭐 얇은 막 간섭, 뭐 이렇게 뭐 이중 슬릿, 그냥 단일 슬릿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빛을 막 딱 쪼이면 어디는 막 보강 간섭 뭐 이런 거 있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 성격들이 빛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빛은 고전적으로 파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에서 입자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걸 보여주는 수식이 바로 요거라고요. P가 뭐라 그랬어요? 광량자의 운동량이라고 했죠? 근데 이 관계식에 의하면 광량자의 운동량은 램다분의 H. 그럼 봅시다. 이게 뭐예요? 파장이잖아요. 파장은 사실 어디서 오는 물리량이에요? 파동이요. 이건 뭐예요? 운동량이죠? 운동량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어디서 생각하는 물리량이에요? 입자죠. 근데 그게 뭐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동성을 갖는 곳에서 입자성을 발견할 수도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에너지의 불연속성 양자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가설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랑 만나면서 빛이 파동인데 입자적 성격이 있네를 드러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식이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나사에서 나사에서 이제 그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우주 여행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태양계 바깥으로 여행하는 거. 막 사람같이 이렇게 큰 생명체를 탑재하고 싣고 태양계 바깥까지 벗어나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어디에 있죠? 태양 말고 태양에서보다 가장 가까운 다른 별. 그게 알파 센타우리인가? 알파 센타우리인가에서 태양에서부터 4광년 떨어져 있대요. 빛의 속력으로 4년을 여행하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또 다른 별이 있대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인간 같은 이런 덩어리 이게 생명체를 싣고 거기까지 여행할 수 있을까요? 여행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된다. 다 좋은데 이게 말이죠. 이 우주여행에서 모든 게 다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우주여행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소가 뭘까요? 우주여행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장애물. 우주여행이 그래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건 알겠죠. 그럼 우주여행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 바로 연료입니다. 연료. 연료? 자, 예를 들면 자동차가 우웅 가요.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연료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주여행을 할 때도 연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학자들이 지금 기술로 막 계산을 해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그래 사람을 포함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간단한 생명 유지 장치까지 해서 우주선을 최소한으로 디자인해. 그 사람을 겨우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생명 유지 장치와 그 다음에 이제 날아갈 수 있는 뭐 좌석 이게 등등등 해가지고 우주선을 최소로 하면은 한 1, 2톤 내외로 1톤에서 2톤 내외로 우주선을 만들었다고 쳐. 그럼 1, 2톤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왜 길에 굴러다니는 그 4인용 승용차 있지? 그게 보통 1톤에서 2톤 사이거든요. 보통 1톤에 가깝다고. 그 정도로 진짜 우주선을 설계해서 사람 태우고 지구에서 알파 센타우리까지 보낸다고 하자. 그러면 꼴랑 그만큼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은 영생한다고 치자. 이 사람 영생한다고 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생한다고 치고 보낸다고 치자. 근데 거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연료예요. 연료가 얼마나 들게요? 딱 사람 한 명 1톤 정도 우주선에 사람 태워서 다른 별까지 보낼 때 연료가 별이 하나씩 들어요. 별 하나를 갈아 넣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별이 가지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갈아 넣어야 꼴랑 사람 한 명을 다른 별까지 이동시킬 수가 있다고요. 즉 누구 하나 우주여행 한번 하면 태양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여행에서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게 바로 뭐다? 사실 연료입니다. 그래서 이 연료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를 나사에서 엄청나게 연구하겠죠. 엄청나게 연구하겠죠. 그래서 나사에서 연료를 절감하여 이 우주선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게 뭡니까? 어? 오, 바로 돛이죠. 우주선에 돛을 납니다. 에? 돛? 돛이 뭐예요, 돛? 오오오. 그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은, 봐라. 보면, 배가 슉, 이걸 돛이라고 하잖아요. 어? 웬 돛? 우주에 바람 불어요? 어? 우주선이 처음에 이제 지구에서 추진할 때는 자체 연료를 쓰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주로 이제 팡 나왔어요. 근데 우주여행을 할 때 연료가 귀한 건 사실이지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주가 편리한 건 있어요. 바로 우주는 뭐가 거의 없죠? 마찰이 거의 없죠. 왜? 우주는 거의 진공이니까. 그래서 이제 관성으로 쭉 움직이다가 내가 어느 쪽으로 좀 가속을 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갑자기 우주선에서 푸앙 하고 돛을 펼칩니다. 엄청나게 큰 돛을 딱 펼칩니다. 우주선은 이 돛이 잘 말려가지고 우주선에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이때 필요할 때 우주선이 돛을 탁 펴니다. 근데 이놈의 돛은 뭐냐? 요 안쪽이 은으로 코팅되어 있는 돛을 펴니다. 은으로 코팅되어 있다? 일종의 거울이요. 거울 은으로 만드는 거 아세요? 금속 한 평면에 이제 유리 한쪽 편에 은을 바르고 유리로 덮은 게 거울이거든요. 왜냐하면 은이 뭐가 높기 때문에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내 이미지의 빛을 은에 반사가 돼서 튀어나온 걸 내가 눈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은이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거울을 은으로 만든다고. 그럼 이걸 펼쳐서 뭐 하느냐? 우주를 여행하다 보면 멀리 있긴 하지만 어딘가에 다 뭐는 있어요.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별에선 끊임없이 뭐가 나오죠? 끊임없이 빛이 나오잖아요. 빛이 뭐예요? 빛이 입자성이 있다며. 그리고 빛에 뭐도 있어요? 운동량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빛 알갱이가 멀리서 와서 얘를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보존이 일어나야 돼요? 운동량 보존이 일어나야 되겠죠?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추진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구 같은 데서 내가 햇빛을 좀 맞아야지, 광합성을 좀 해야지. 근데 이 태양이 나를 좀 때리네. 아이고 이게 돼, 안 돼? 안 되지. 그건 왜 안 돼? 바로 마찰이 너무 크잖아요. 지구는 마찰이 너무 크니까 빛 에너지의 운동량을 그렇게 우리가 몸으로 피부로 못 느낀다고요. 근데 우주는 뭐가 거의 없다고요? 마찰이 없으니까 이 정도의 운동량도 계속 받으면 점점 가속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조금씩이긴 하지만 계속 가속되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돛의 방향, 이게 돛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줄로 매달아가지고 막 하면은 배 방향을 바꿀 수 있거든. 인간이 이거를 몇 천 년 동안 이게 인간의 이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돛의 방향을 조절해가지고는 배 방향을 바꾸는 거. 그 기술이 엄청 발전해 있다는 건 알겠죠? 인간이 배를 운영하는 게 수천 년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기술을 여기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우주에는 멀리 있긴 하지만 어딘가 별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필요한 별이 있으면 거기서 광량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연구가 나사에서 거의 완벽히 다 되어 있어요.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우주선을 쏜 다음에 요런 식의 돛을 펴서 우주선을 움직이겠다 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거, 이 우주 돛 기술과 함께하는 또 수학적인 연구가 있죠. 뭐? 종이접기. 나사에서 종이접기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왜? 이거 여기 실어야 실을 때 우주선은 비싼 물건이야, 싼 물건이야? 세상 비싼 게 우주선이잖아. 그럼 우주선은 뎁다시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최대한 컴팩트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최대한 컴팩트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이놈의 돛도 여기 실을 때 대충 구겨 넣으면 되겠어? 최대한 촘촘하게 해서 넣어야 되겠어? 그래서 무슨 기술도 연구 중이냐면 종이접기. 무슨 말 알겠어요? 종이접기는 100% 무슨 학문이에요? 종이접기는 기하학이죠. 기하학. 그래서 기하학적인 연구로 종이접기 연구가 나사에서 엄청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접기를 연구를 해서 이 재료들을 최소한 컴팩트하게 말아가지고는 우주선에 놓고 필요할 때는 꺼내서 돛으로도 쓰고 필요할 때는 꺼내서 우주정거장 재료로도 쓰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사에서 많이 하는 게 종이접기예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그 종이접기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있을걸요? 뭐 종이접기 해서 뭐 이렇게 종이접기에서 뭐 새 만들었어요, 뭐 고릴라 만들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종이접기를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컴팩트한 모습을 만드느냐에 대한 기하학적 연구 그런 거 유튜브 찾아보면 많아요. 유튜브로 맨날 게임이나 이런 거뭐 이렇게 연예인 기사나 이런 거나 찾아보지 말고 그런 걸 좀 보라고. 태훈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 이런 생각의 실마리가 여기서 오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빛도 많이 쳐맞으면 충격이 오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해준 아이디어가 바로 요거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애석하게도 요거를 내가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요거 해설 강의도 다 드릴, 해설 강의 다 있어요. 알겠죠? 굉장히 지니어스한 물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거 필요하면 나중에 드릴 거고요. 어쨌건 지금은 이걸 외워야 돼. 알겠죠? 달달 외워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좋아. 좋아. 좀 더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끝나버렸네. 알겠죠? 요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얼마나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훈 뭐 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형 그렇지 볼 거야 안 볼 거야? 그리고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필기. 태우 뭐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 숙제는 뭐냐면 다음 시간 숙제는 내가 보라고 하는 수업 필기 보여주기. 알겠죠? 예쁜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해서 거기다가 저 앞 수업 보시고 필기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게 숙제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뭐네요? 안 해요? 자, 빨리. 태우. 안녕.